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023년 마지막 대폭락 이때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증시 폭락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증시 폭락만큼이나 증시 폭락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영상에서 증시의 폭락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뭔지,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언제 그 이슈가 해소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빠지는 산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공략하셔야 되는 저평가 산업이 뭔지까지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폭락에 대한 이유와 여러 가지에 대한 시장 악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번에 9월 FOMC가 있었죠. 9월 FOMC에서 결국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연준이 이틀간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인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연준의 성명에서는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경제 지표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파월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지금 이게 미 연준 GDP 전망치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 회색깔이 3월 전망이고요. 분홍 색깔이 6월 전망, 파란 색깔이 9월 전망인데 2023년도에 GDP 전망치가 상당히 올라갔죠. 24년에도 올라갑니다. 25년, 26년, 20 롱런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갈수록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빠르게 잡히고 있다라고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파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난 6월에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점도표에 표시된 금리 인하가 원래 4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9월 FOMC에서 2번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파월 의장은 점도표에서 2024년 금리 인하가 지난달보다 2번 줄어든 2회에 그친 이유를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이 고금리를 굳이 유지를 오래 할 필요가 있냐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인 이유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 낙관적 견해로 인한 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또 오를까봐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금리를 더 장기로 끌고 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제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2%대까지 어떻게든 끌어내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게 미국의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닷컴 버블 때랑 우리가 알고 있는 리먼 사태 때 그리고 코로나 때입니다. 근데 내년에 연준의 기준금리 예상치는 5.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고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평균치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금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연준이 시장에 대한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병적으로 집착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이 지표로 봤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천천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리로 인한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성장하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즉 이제 막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실적이 찍히지 않고 숫자가 찍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아닌 성장하는 산업들은 오히려 돈이 몰리면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장이 위태위태한 이유는 고유가입니다. 지금 유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3개월간 국제 유가가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90달러를 넘어가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88달러인가요 지금? 그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에서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중에서 헤지펀드들이 유가 100달러 이상으로 오른다에 베팅을 하면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유가가 곧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데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까지 2주일 동안 브렌트유와 WTI의 펀드 순매수 포지션 합계가 13만 7천 계약입니다. 이 계약 수가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가 있죠. 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데는 일단 감산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달 초에 사우디가 올해 연말까지 하루당 100만 배럴의 감산을 이어가고 있고요. 러시아는 연말까지 석유 수출을 하루에 30만 배럴을 줄일 예정입니다. 사실 이 석유라는 게 원유라는 게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물량들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정도의 물량 100만 배럴, 30만 배럴, 총 130만 배럴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석유에다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거를 원래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미국이 비축유를 푸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비축유를 너무 많이 풀어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즉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비축유를 푸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우디와 협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우디가 지금 미국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이번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맺은 군사동맹에 준하는 강력한 상호방위 조약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달 초에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발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을 했고요. 이번 방위 협력이 유가 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동 내에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죠. 근데 2018년도에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암살과 예멘 내전 개입에 대한 의혹 등으로 지금 미국과 사우디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한테 야 사우디 원유 좀 증산해줘 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우디가 외면을 해버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나 다른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무너져 내린다고 하면은 바이든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유를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현재 이미 중국과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나 이런 원유 쪽에서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명히 증폭시키긴 했지만 이번 협력으로 안정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이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미중 분쟁입니다.
아니 이거 미중 분쟁 원래 맨날 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서로 눈치만 볼 뿐이지 심하게 안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화웨이가 7나노폰을 냈죠. 화웨이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 이후에 중국은 기술 자립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색을 띠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급합니다. 이게 7나노미터 공정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장착된 이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이 세계 1위와 2위 TSMC와 삼성전자가 양산 중인 3나노 공정에 비했을 때는 구식입니다. 5년 이상 뒤처진 게 맞지만 중국의 기술 자립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 현재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한 카드 중에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통제망이 헐거워졌는지 다시 그 통제망을 더 촘촘하게 더 넓게 짜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표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이번에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19일에 중국이 7나노 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언급합니다. 즉 얘네가 어디에서 사들였을 수도 있다. 이거 얘네가 만든 게 아니라 몰래 우회해가지고 물량을 사들어서 만든 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기업이든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위해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적입니다. 애초에 7나노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가드레일 규정을 조만간 확정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여기에 따른 규제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따른 규제가 강하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반발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쌓일 때마다 하나하나 봤을 때는 타격이 크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나라처럼 수출국가에서는 상당한 타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내 우려 대상 기업의 범위를 크게 확장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몇몇 기업들만 우려 대상에 넣어서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규제를 엄청나게 풀어서 그냥 중국은 다 한대 라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라도 여러 가지에 대한 악재들이 나왔지만 분명히 글로벌적인 악재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의 너무 직접적인 악재입니다. 바로 대선입니다.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아니, 대선 원래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우리나라의 악재냐? 지금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우리나라한테 미국의 어떠한 이런 빅 이벤트가 왜 악재가 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2023년도 9월 7일 기준에서의 지지율입니다. 트럼프가 미세하게 앞서고 있죠. 물론 내년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한참 남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 거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은 IRA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아니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당연히 전면 폐지는 어렵죠. 왜냐?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누군가가 또 그래요. 아니 지금 세상에 기름이 이렇게 많고 많은 산업에서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다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에 말씀드렸죠. 뗀석기가 돌이 부족해서 뗀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닙니다. 돌은 충분했습니다. 청동기 다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에 대한 환경 문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된다고 이 IRA에 대한 폐지가 전부 다 없어지고 2차 전지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재집권할 때보다는 트럼프 2기가 전기차나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 전기차 산업이라는 게 비싼 가격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보급은 보조금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구매량 반토막 이상 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론 그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엄청난 인프라를 깔고 있죠. 미국도 인프라를 깔고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가격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이 정권 교체와 함께 친환경차 정책 기조 그리고 이 전기차 침투율이 과거 대비해서 약해진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독일 차가 현재 시장에서 테슬라나 비아디나 여러 가지에 대한 차들에 비해서 밀리는 것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되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니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를 보고 어떠한 포인트에서 어떠한 산업을 공략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장기에 들어선 산업은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 반짝 주목받는 산업이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 산업, 2차전지 산업 이미 시장이 성장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돈을 계속적으로 벌어들일 거고요. 로봇주들도 점차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죠. 하지만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뭐 초전도체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단발적인 시세 이후에 꼬꾸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부터는 우리는 성장기에 들어선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유가에 대한 문제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 협력 이후에 가격 안정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수요에 대한 상승이 아닙니다. 감산으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계속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혹은 생산량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움직임과 결국 이 유가에 대한 안정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90달러대 혹은 100달러 언저리가 가장 최고일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제재는 국내 악재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기차나 2차 전지 등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경제의 반사 이익을 기대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싸울수록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급격하게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회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산업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뤄져도 IRA 폐지가 무작정 어렵다고 했죠.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동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산업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기회입니다. 성장기에 들어섰고요. 이 유가에 대한 안정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유가 안정기가 금방 올 수 있고요. 거기다가 미중 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우리나라 기업은 반사 이익을 봅니다. 거기다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현재 겁을 주고 있긴 하지만 결국 전기차 2차전지 산업은 시장에서 공급망 강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이게 주도권을 중국이나 유럽에 뺏길 수 없는 미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가 보게 될 텐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악재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빠진다면은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입니다.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빔이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낙폭이 연속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특정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전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와 시장의 핵심적인 몇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